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화 작가이고 아동문학 평론하는 김지은입니다. 오늘 2018년 원주 박경리 문학제 전국 청소년 100일장 9번째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좋은 글 오전에 쓰시고 이렇게 또 오후에 공연 잘 보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네, 좋은 공연도 보시고 이제 또 오늘 이 100일장 여러분 글을 읽어주셨던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어떤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라서 북토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같이 하는 이 잠깐 동안의 이야기 시간은 글 쓴다는 일은 뭐고 책을 읽는다는 일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아마 오늘 100일장 심사를 하시면서 또 앞으로 이제 글쓰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제가 뭐였죠? 네, 시계하고 창문이란 두 개의 시제가 나갔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네. 나는 이 시제를 받자마자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다 이런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시제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시제가 아니어서 약간 당혹스럽거나 좀 고민을 한참 하고 써야만 했다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세요. 예, 오늘의 시제는 이렇게 순발력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써주신 글들을 지금 여기에 이제 본심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다 읽고 지금 최종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심 진행되는 그 두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전에도 이 문학제에 왔었는데 심사위원 선생님하고 글 쓰신 이제 여러 100일장 참가자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만나 뵙기 어려운 그 작가 선생님들이 여기 오셔서 또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함께 글을 읽고 나눈 사이가 됐는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분들이 이 본심을 해주셨는지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이 박경리 문학제 전국 청소년 100일장은 예심을 거쳐서 이제 본심을 오늘 진행하고 이어서 최종심을 진행하는 세 번의 심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초중등부의 산문 심사를 담당해 주신 분은 제가 한 분씩 선생님 성함을 말씀드리고 이제 대표 작품을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전체 인사가 끝나면 한 말씀씩 듣는 걸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질문도 몇 가지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초중등 산문부의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 세 분인데요. 그 중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소설가 이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작품 중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아마 읽었을 수 있는 작품 한 편 소개해드리면 강릉 가는 옛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그 작품 읽은 아마 청소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선생님께서도 초중등부 산문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 동화와 소설, 그림책 번역 다 하셔서요. 그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청소년 소설의 작가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은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를 읽으셨으면 이경현 선생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도 초중등부 산문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 산문 심사위원으로도 세 분이 애써 주셨는데요. 최시한 선생님께서 오늘 오셔서 고등부 산문 심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소설집 중에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같은 작품 읽으신 분 많을 거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아마 한 번씩은 다 읽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간사지 이야기라는 선생님의 또 소설책이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 작품들 아마 가서 찾아보시고 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런 작품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부 산문 심사해 주신 선생님 성석재 소설가 선생님 오셨습니다. 성석재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아마 읽게 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5년에 문학동네 여름호에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20년이 넘게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 이기호 선생님도 고등부 산문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기호 선생님 장편 소설 중에 저희가 이름 기억하기 좋은 작품이 있죠. 사과는 잘해요라는 작품이 있고요. 아마 부모님들도 독자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초중등부의 산문 6분, 3분, 그다음에 고등부 산문 3분 이렇게 해서 6사람이 산문 심사를 했고요. 시부문 심사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시부문은 초, 중, 고등부를 전부 3분의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손동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시인 손동현 선생님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동시 맑은 날, 얼레빛 찬빛 이런 작품들을 아마 만나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읽은 작품 중에서 또 교과서에 있었던 이 작품 이러면서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정록 선생님, 오늘 시인 이정록 선생님도 시부문에서 심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심사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는 그림책, 동시, 성인시 모든 분야에서 독자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정록 선생님 최근에 청소년 시집 까짓것 같은 작품 읽으신 분 있을 것 같고 또 어린이 여러분은 달팽이학교 그림책 또 작가로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 이정록 선생님 오셨고요. 또 시부문 심사위원 원재길 선생님. 네. 원재길 선생님이 잠시 여기 계시진 않지만 원재길 선생님께서도 오늘 같이 심사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장편 소설 궁예의 이야기를 내신 소설가이시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첫 시집을 29살 때 내신 원재길 선생님도 아마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심사위원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최종심을 2분이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시인 정현종 선생님과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4시부터 이제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저 이제 앉아도 되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오늘 작품을 다 보셨는데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글을 써오신 선배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신지 글 쓰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성석재 선생님부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빨리 도망가려고 제일 끝에 앉았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지명을 해주다니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작품들이 저는 고등부 산문 쪽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쓴 것 치고 좀 특이하다랄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발상이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놀랍다. 그리고 아마 이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러운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또 눈에 띄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것, 마치 우리가 지상의 발을 단단히 딛고 있어야만 사진을 정확한 초점이 잘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멀리로 돌을 던지려면 발이
지상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겠지요. 그런 것처럼 몇 가지를 좀 유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게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맞춤법이라든지 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그런 것, 정확하게 문장을 쓰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정록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덕입니다. 잘생겨서 미안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상 타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빈손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엄마 아빠가 사주는 돈가스나 짜장면을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도 오늘 긴 시간 차를 타고 오면서 충분히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한테 상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살 때 홍성 초등학교로 학교 이렇게 100일장을 한번 나갔어요. 가을이었어요. 7,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제 인솔자로 가셨는데 그때 풍경이 너무 선명해요. 걸어서 한 7, 8km를 걸어서 신장로를 가는데 일 나오신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 한 명씩 설명을 해줘요. 얘는 무슨 100일장에서 무슨 상을 타서 이번에 군 대회를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그날 사실 글을 가장 못 쓰는 아이였고 100일장에서 이렇게 상을 탄 애들만 모아서 가는 것 중에서 제일 꼴찌상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오후에 있는 그 영어 시간하고 국어 시간, 저는 학교를 일찍 가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수학 시간 5대씩 안 맞으려고 나온 그런 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홍성 초등학교에 갔는데 글자가 코스모스하고 들국화하고 나왔어요. 정말 쓸 수가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이제 6장을 써야 되는데 먼저 코스모스를 썼어요. 피지 않은 코스모스 봉오리를 친구 눈에 대고 톡 터뜨리면 친구가 우는 것 같다. 눈물에서 향기가 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줄도 못 썼어요. 잘 접어서 뒷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들국화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들국화하고 또 썼어요. 소를 데리고 뒷산으로 풀 띠끼러 가면 소도 먹지 않는 풀이 있다. 소도 먹지 않는 독한 꽃 들국화. 이렇게 딱 썼는데 6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에서 마침표만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구겨서 이쪽에다 넣고 오순애 선생님이 사주는 짜장면만 얻어먹고 왔어요. 근데 오는 중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정로가 네가 상탈 확률이 가장 큰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아까 넌지시 보니까 넌 코스모스도 쓰고 들국화도 쓰더라. 그래요. 두 가지 쓰긴 다 썼는데 내질 못했어요. 그 빛이 오랫동안 가다가 26살에 처음으로 글짓기에서 상을 탄 게 신춘문예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 이후 한 번도 100일장 나가서 상을 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혹시라도 글을 쓰다가 오늘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두세 줄 쓰고 지금 어딘가 신경질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들이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혹시 또 상을 못 하시게 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또 그리고 저녁 때 부모님이 사주시는 소고기, 돈가스, 자장면 꼭꼭 씹어서 소화 잘 시키고 여러분들이 26살, 35살 때 그때쯤에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그럼 오늘의 추억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녁 메뉴 이제 다 결정됐네요. 이기호 선생님 한번 그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기호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박경리 선생님이 제가 요만했던 친구 있던 시절에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저희 부모님이나 뭐 집안에 그 누구도 책을 읽거나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동네 박경리라는 대작가가 이사를 오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뭔가 문학이라는 것이 괜찮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한테 이렇게 뭐 한국문학 전집 뭐 이런 것들을 사주기 시작하셔가지고 아들의 인생을 망친 어떤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자식의 인생을 망치려면 작가가 살고 있는 동네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쪽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런 작가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시면 도서관 옆쪽으로 거주를 옮기시는 것도 꽤 좋을 겁니다. 오늘 친구들 글 읽었는데요. 확실히 저도 고등부 3문을 했습니다. 고등부 정도 되니까 아주 원숙하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좀 아직도 서툴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고 글을 써요. 이걸 어른들이 볼 거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이나 혹은 심사위원들이나 약간 주눅도 들어있고 약간 자기의 생각들을 자꾸 자르는 것도 많습니다. 청소년 문학 혹은 청소년이 쓰는 글에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어른들의 시선이 아니죠.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좀 쓰는 시선이나 심들을 좀 보길 만나길 원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좋은 글들 쓰시려면 책들 많이 보시고 부모님들도 좋은 책들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많이 볼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책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갔더니 이제 거기에 자기 다음 할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이 많은 곳이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또는 뭐 작가의 집 옆이든 어디든지 아이들하고 많이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선생님 말씀드릴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얘기하려던 건 이종용 선생님이 말씀해 버리셨는데, 예, 오늘 사실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작가들을 보면 101장 같은 데서 한 번도 상 안 타본 작가가 훨씬 많아요. 탄 사람보다. 확률상. 예. 그러니까 떨어지신 분들은 진정한 작가의 길로 다가갔다고 기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럼 어땠나 보니까 저는 중간쯤 됐던 것 같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얘기 하나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었어요. 지금도 이중적이지만 그래서 완전히 용감하게 내 얘기를 쓰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또 내 얘기를 숨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학교에서 숙제를 일기로 내면 선생님이 보기 좋게 딱 써내요. 선생님이 보면 칭찬할 만하게 그 나이에 맞게.
그렇게 쓰고 저는 집에 가서 이제 비밀 일기로 선생님의 위선성에 대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친구가 미운 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또 따로 비밀 일기로 쓰기로 했거든요. 독후감도 다 이중으로 썼어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지못해서 이런 데 나와서 그냥 시시하게 그냥 대충 써주고 정말 속 얘기는 쓰기 싫었던 분들 있으시다면 예, 집에 가서 또 진짜 얘기도 쓰시고 또 상 탔다고 너무 그 맛에 들려서 또 연연하시지는 마시고 예, 떨어졌다고 또 전혀 훨씬 진정한 작가의 길에 다가섰으니까 기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원 선생님 말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소설 쓰는 이순원입니다. 참 이런 데 나오면 다른 작가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게 저는 지금도 그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1년에 몇 번 만나서 소주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한 40몇 년 지났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도 술 취하면 내가 작가가 된 걸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제가 30즈음에 일본에 유학을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유학을 잠깐 갔는데 그 유학을 간 동안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중에 그 고등학교 은사들과 오래도록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이 그 귀국했을 때 들어왔을 때 그 친구들 소식 전하면서 누구는 뭘 하고 누구를 뭘 하고 그리고 이순호는 그 문학사상에 당선돼서 작가가 돼서 요즘에 좀 잘 나갑니다. 그때 제가 압구정동에 비상구가 없다는 작품을 써서 그 돈 좀 만지고 그럴 텐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글과 참 그 고등학교 때에는 그렇게 인연이 없이 보였던 게 학교도 잘 안 다니고 학교도 전체 다닌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게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또 다른 대관령 올라와서 농사 짓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다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노는 시간이 그 인생에서 결락의 시간이지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놀고 이랬던 시간들도 자양처럼 나중에 그걸 미천 삼아서 또 글도 쓰고 그걸로 먹고 살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기 백일장 오셔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글짓기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심사를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이거 조선일보 칼럼 같아. 시간에 대한 얘기 이런 게 그래서 이거 정말 그 초등학생이 쓴 거 맞냐? 그러니까 그 진행하시는 분한테 물었더니까는 그 심사장에는 그 글 쓰는 곳에는 핸드폰도 놓고 예부와 일제 연락할 수 없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보면 그 글들이 너무 어른들 글 같아요. 조선시대에 보면 이일곡 선생님의 시도 그렇고 그 경포대부라고 10살에 쓴 시가 경포대의 그 시원한 바람이 그 술 10잔 먹고 이렇게 어디서 중국 그 등항 올라갔을 때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다. 그리고 10살 먹은 그 어린 애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름벌레가 겨울에 추위를 모르듯 살아봐야 인생은 100년도 안 되는데 10살 먹은 게 그 시절에는 아이들도 어른처럼 써야지 칭찬받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다시 우리 초등학교 글쓰기가 그 시절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너무 어른들 글 같게 쓰는 거. 오히려 서툴지만 아이들의 동심이 묻어나는 글. 뻑꾸기 시계 소리를 시계에 대해서도 뻑꾸기 시계에 대해서 그 신기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기본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되더라도 동심 잊어버리지 말고 즐겁게 노는 것 가운데서 글쓰기도 공부가 아니라 놀이처럼 이렇게 즐겁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현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동현입니다. 아직도 손톱에 봉숭아 꽃물을 들이는 남자 손동현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한 잔씩 불러주세요. 손동현입니다. 동시와 시를 씁니다. 연애하듯 연필로 씁니다. 오늘 하늘이랑 나뭇잎들 물든 것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친구들이랑 가을 구경을 갔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냐? 동영이 너는 시인이니까 네가 이거 보고 시를 한 편 써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밥은 네가 먹고 왜 똥은 나보다 싸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친구가 아름답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운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시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를 같이 심사하면서 읽어보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좀 실망했어요. 저도 겪었던 과정이지만 자기 얘기가 빠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느끼는 아 그래 맞아라고 하는 공감은 자기의 삶의 구체성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거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쓴 사람의 심정이 정말로 나하고 어쩜 내 심정을 이렇게 드러냈을까라고 해서 그 시가 곧 내 시라고 하는 일체감을 맛봤었을 적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가 빠진 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의외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 산문과 달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작품 중에는 서투르지만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 몇 편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춘문예 당선감이다라고 하는 작품도 우리가 심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즉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자기만의 그 발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과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뻔한 것은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자기만의 느낌과 시각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써가지고는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가지고는 알맹이가 없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흔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아까 친구가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꼈다고 그랬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맞는 것 다 이게 밥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똥으로 오줌으로 밀어내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가 쌓이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잘 먹은 것을 곱게 잘 소화시켜 가지고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글로 말하자면 바깥에 있는 풍경이나 느낌들을 내가 잘 소화해서 내 목소리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늘이 좋다, 이 나무들의 이 푸르 싱그러움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눈으로 먹는 그 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깥으로 소화시켜서 내야 되겠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친구의 정다운 목소리 이런 것들은 귀로 먹는 밥이에요. 꽃향기라든지 어린 조카의 살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코로 먹는 밥이에요. 밥을 먹었으면 반드시 소화시켜서 밖으로 내는 것처럼 시가 됐든 산문이 됐든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잘 소화시켜서 걸러내는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정말로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의 삶에 행복감을 갖는 그러한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나다운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남과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만드는 사람이 곧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은 심사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글을 쓴 사람의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심사위원들이 눈이 삐어가지고 나 같은 천재를 몰라봤구나. 저 심사위원들은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그런 사진가에 불과하구나. 내 시는 하나 둘 셋 했었을 적에 잘난 척 이쁜 척하고 발끝 쳐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찍는 사진이 아니고 내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 내 몸에 피가 흐르는 네 다섯 했을 적에 나오는 그러한 사진이고 그러한 얼굴이고 그러한 목소리인데 저 시인들이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그걸 짧은 시간 안에 보면서 놓쳤구나. 그래 두고 보자. 이런 마음 잘 새기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언젠가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랑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좋죠, 여러분. 예. 또 최시한 선생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맨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좋은 말씀을 앞에서 다 해버리셔가지고 저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해버려요. 계속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전을 바꿔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천이 다 떨어져서.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육체는 말이죠. 무엇으로 단련하죠? 운동이죠. 그죠? 마음은, 영혼은 무엇으로 단련할까요? 예? 참선 이런 거? 예? 이 마음, 영혼은 무엇으로 훈련하고 세련시키고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할까요? 네, 답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지난 2월에 제가 숙명여대 국문과에서 교수 40년하고 정년퇴임했어요. 근데 그 정년퇴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법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법 사람도 또 좀 똑똑한 것 같아요. 혼자 생각에 혼자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혼자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얻은 답이 지금 답을 여러분에게 문제로 낸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단련하고 세련시키고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언어예요. 말입니다. 왜? 제가 평생 동안 글을 읽고 쓰고 이랬어요. 그 과정에서 뭐 상을 타보려고 100일장인데 여러 번 나가는데 다 떨어졌어요. 사실이에요. 저는 신춘문예도 너무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동인지에서 등단했어요. 저는 지가 스스로 등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제가 뭐 문단에 문학상이 많은데 2등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 문학상에 신경숙 씨의 풍금에 있던 자리하고 제가 쓴 요새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이 올라가는데 제가 떨어졌죠. 그런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박사를 따고 뭐 교수를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끝없이 썼죠. 읽고 가르치고. 그런데 65세가 돼서 정년퇴임할 때 스스로 결산을 해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아까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이들한테 글이 쓰이는가?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쓴 글은 오늘 쓴 글은 문학적인 글입니다. 세상에 문학적인 글은 글의 반도 안 돼요. 서점에 가보세요. 학교에 가서 가보세요. 뭘 쓰고 뭘 읽고 뭘 시험 보고 대학에 가서 뭘 하는데 그 글들이 거의가 문학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문학적인 글을 쓰러 왔는데 문학적인 글을 좀 못 써도 계속 글을 쓰다 보면 똑똑해져요. 공부를 잘하게 되고 현명하게 살게 되고 남이 무슨 말을 할 때 잘 알아듣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백일장에서 상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시인이 안 되면 어때요? 언어 능력을 갖게 되면 됩니다. 이 시대는 문화산업의 시대고 문화 콘텐츠 시대예요. 문학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요새 좀 괴롭습니다. 점점 자리가 좁아져요. 책도 안 팔려. 사실이 그래요. 이 문화 콘텐츠 시대, 문화 산업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문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문학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책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날마다 원고지 30몇씩을 여러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글 쓰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글 쓰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그게 문학적인 글이든 글이 아니든 이 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그런 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 하나의 예의가 저니까 제 생각이 맞다고 보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럴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이런 선생님들과 이렇게 글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얻기 힘든 기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떨어지셨다고 하니까 그냥 저도 짧게 말씀을 보태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상 탄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저 되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어가지고 손을 안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지은아 백일장 나갈래? 그래서 이웃 동네로 가서 여러 동네 아이들이 모인 사람하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제가 그날 그 시상식장에서 바로 이렇게 백일장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교육감님이 상을 줬는데 그 교육감님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남색으로 된 딱딱한 상장이 들어있는 생전 처음 본 멋진 상장하고 그때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글을 쓰는 사람이 되리라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막 하면서 빛이 막 사방에서 비치는 것 같이 내려와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저희 집 시장골목에서부터 한 20분을 걸어야 되는 데인데 날아다니는 것처럼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반전이 있는데 학교에서 옛날에는 밖에서 받아온 상을 한 번 더 시상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얘는 밖에 나가서 상 받아온 애니까 이렇게 구령대 올라가서 특별 시상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조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을 얼마나 제가 기다렸겠어요. 처음 상 받는 날이고 올라가서 내가 이제 칭찬받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베이비붐 세대여가지고 1학년이 20반까지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89번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학년이 1,000몇백 명이어서 이제 높은 학년은 다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고 나머지는 교실에서 라디오를 들어요. 근데 제가 운동장에 서서 이제 저를 부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교에서 큰 상을 받아온 학생이 있다고. 제가 막 그때부터 가슴이 막 심장 뛰어나갈 것처럼 부르면 어떻게 뛰어나가지 이렇게 했는데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감자상, 고구마상이 있었으면 감자상이 대상이고 고구마상은 약간 장려상인데 고구마상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학생이 밖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아왔고 이 학생 외에 한 명이 또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불렀기 때문에 전 못 올라가고 고구마상 받은 친구가 올라갔어요. 그 친구가 상을 받고 박수를 쫙 받는데 등 뒤에서부터 온몸이 막 우는 것 같고 제가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울먹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이렇게 서 계시던 옆반 담임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상을 받아서 네가 받은 얘기 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갔던 사람은 데리고 가주신 어른 한 분밖에 없고 감자와 고구마 상이 그날 교장 선생님한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상 받은 어린이는 굉장히 전교에서 유명한 어린이고 저는 아주 이름 없는 한 학생이어서 제가 감자상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선생님 그냥 무조건 보고 고구마상 외 1인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감자가 고구마가 됐는데 제가 그날 집에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건 뭐고 사람들은 심사를 한다는 건 뭐고 또 교장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계속 책을 읽었고요. 계속 글을 썼고 결국은 이제 심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심사하는 시간 내내 감자와 고구마를 바꾸지 않는 좋은 심사위원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글만 보려고 노력해서 이 글 안에 있는 마음들이 좀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누군 상을 받고 누군 못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칭찬받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읽거나 계속 쓰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심사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모두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가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짧은 시간이 남아서 혹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1번 손 드셨으니까. 이경혜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를 썼을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쓰셨는지를 좀 궁금했었어요. 그게 되게 슬프면서 조금 좀 공감되면서 엄청 그걸 책을 보면서 울었던 적은 처음이라서 네, 어떤 심정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소년이 있었어요. 제가 알던 애는 아니지만 한 달이 건너서 알던 아이인데 그 죽음에 이제 제가 이게 엄청나게 슬펐어요. 여기서 들었어요. 토지에서. 2001년에 토지에 제가 글 쓰러 와 있었는데 이제 딸이 전화를 했는데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게 죽었다고요. 근데 뭐 세상에 비극은 많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굉장히 아팠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바깥에서 울 수는 없고 방 안에서 너무 괴롭게 며칠을 울고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널 모르니까 네 얘기를 쓸 수는 없는데 너 비슷한 애 얘기를 꼭 쓸게 하고 약속을 하고 2년 뒤에 또 여기 와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토지에서 이 얘기를 하는 기분이 참 묘한데요. 쓰는 동안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이 아이가 너무 빨리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삶이 단절됐으니까 내 책에서라도 한번 아주 평범하고 무난하게 잠깐이라도 살다 가길 바란다. 이제 문학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썼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답변 좀 되셨어요? 또 질문하실 분 한 분 더 받을까요? 예, 저기 지금 위에 내려오세요. 이순원 선생님께 이제 그 시나 글을 쓸 때 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제가 막 시인이나 작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 성공하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니까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글 쓸 때 슬럼프 같은 거에 많이 빠지잖아요. 제가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네. 저는 진짜 백일장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나가봤는데 상은 못 받아서 초등학교 때에도 이렇게 백일장 나가서 이제 오늘 다음 날이죠. 내일에 그 학교에 가면 낮도 면도 안 서고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학교 그 저기 운동장가에 앉아 있을 때 그 담임 선생님이고 그분도 지금 제가 만난 지 50년이 넘는데 명절만 되고 또 이렇게 스승의 날 되면 선생님 찾아가 뵙고 술 마시고 오고 이런 선생님이에요. 올해도 인연을 맺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 인연을 지금까지 맺는 이유도 제가 그 백일장에 떨어져 왔을 때 그 선생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 보니까 집에 할아버지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너희 집은 대골같이 꽃나무들이 많은데 그 꽃대골 같은데 무슨 꽃이 가장 먼저 피냐고 그래서 무슨 꽃이 가장 먼저 피나요? 봄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눈 속에서 피는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매화 중에서도 더 먼저 피는 꽃이 있는데 그 먼저 피는 꽃들은 사람들 눈에 띄어서 이렇게 귀하게 보이지만 선생님이 보니까 먼저 피는 꽃은 일찍 피는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선생님이 보기에 너는 아주 적당한 때에 크게 꽃을 피워서 큰 열매를 맺을 것 같아.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건 단지 떨어지고 온 친구에 대한 제자에 대한 격려인데 제가 신춘문예를 20살부터 거의 1년, 2년, 7년, 8년, 9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이미 그때 그 격려를 해주던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진 거죠. 그때 선생님보다. 그런데도 중간에서 그만 못 둔 거는 그 선생님이 어릴 때 해줬던 그 격려. 너는 그냥 단지 어린 제자를 격려하게 해줬던 빈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한 소년 마음 안에는 어른이 돼서 20살 넘은 다음에도 그게 정말 씨앗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잘 제대로 보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 하고 7년 8년 떨어지면 그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시도 7년 8년 떨어지면 왜 그만해야 되냐면 고시 이렇게 공무원 시험 3년 공부하면 그만해야 돼요. 3년 떨어진 사람 이렇게 7년 8년 하는 건 7년째 떨어진 사람이 8년째 되는 건 100명이 1명도 안 돼요.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잘 봤을까 하고 미련스럽게 계속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대관령에 올라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거의 비행 청소년과 같은 시기를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계속 내가 이 다음에 작가가 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 갔을 때에도 그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 사회가 막 팽창하던 시기여서 경영대를 나오면은 그 취직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 보러 가지 않아도 합격증이 나오던 시절인데도 그런데도 그 시험을 보러 갈 자격이 안 될 만큼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대학도 한 군대 기간까지 포함한 한 8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를 빛내기 위해서 졸업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꼭 좋은 작가가 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좀 글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잘할 때 잘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슬럼프라는 게 오는데 슬럼프라는 거는 억지로 잘 안 될 때에도 산문 정신은 그렇게 억지로 끝까지 써내고 밀어내는 게 산문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직업 의식을 갖고 열심히 쓰고 잘 될 때 잘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릇처럼 좀 많이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저희가 4시부터 이제 시상식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딱 한 분만 더. 네, 지금 노란 옷 입으신 초등학생, 네, 나오세요. 책을 쓸 때 어떻게 그 스토리 같은 걸 생각하세요? 마이크를 저한테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쓸 때 주문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글을 주문한 사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그 글을 써달라고 했을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누군지 모르지만 언젠가 제 글을 읽을 수도 있는 지금 한 75억 명쯤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도 안 읽으면
내세라도 그때는 한 300억 명쯤 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읽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읽기를 바랄까 내가 쓴 글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어떤 독자가 읽길 바라는 어떤 것.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미지의 독자가 읽기를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기호를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쓰는 게 제가 알고 하는 일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제가 저를 간지럽혀도 별로 간지럽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남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간지럽히면 웃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자신도 지겹지 않고 작업을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3시부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하고 시상식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다리시는 시상식 시간인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성석재 선생님, 이기호 선생님, 이경혜 선생님, 이순원 선생님, 손동현 선생님, 그리고 사정 때문에 먼저 가셨지만 이정록 선생님, 최시한 선생님, 그리고 원재길 선생님, 저희가 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 글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시지 말고 기분 좋게 이제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심사 결과가 아마 곧 내려올 거고 4시부터 시상식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자리 정리하고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